2006년 9월 5일 오전 5시경 대구 달서경찰서로 잔뜩 긴장한 표정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지금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새벽 일찍 실종 신고를 하러 온 겁니다. 이들 부부에 따르면 딸 17살 문모양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어 독서실에 갔다가 새벽 1시까지는 집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길래 독서실에도 가보고 집 근처를 다 찾아봤지만 딸이 없었다며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문양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실종인지 단순 가출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문양의 부모는 우리 딸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경찰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양이 반에서 1, 2등을 할 정도로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며 사고 한 번 치지 않은 딸이었고 무엇보다 가출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새벽 1시까지 집에 가겠다는 전화를 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딸이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공중전화로 전화를 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문양 부모의 말을 들은 경찰은 단순 가출보다는 사고나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실종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양의 부모는 딸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보통 미술학원에 가는데 미술학원이 끝나면 지하철을 타고 귀가한다고 경찰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은 평소 문양이 자주 이용하는 대구 지하철 송현역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2006년 9월 4일 오후 10시 18분경 송현역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문양을 찾아냅니다. 이후 경찰이 송현동 일대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개찰구를 통과한 이후 문양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양의 행적이 갑자기 끊긴 것이 수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곧바로 문양의 핸드폰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양이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건 2006년 9월 5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이미 송현동 부근에서 문양의 핸드폰 전원이 꺼진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문양이 집으로 전화할 때 사용했던 공중전화가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지만 더 이상 문양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양은 과연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경찰은 사라진 문양을 찾기 위해 실종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했고 문양의 부모님과 경찰은 문양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문양이 실종되고 사흘 뒤인 2006년 9월 8일 16시 24분경 문양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문양의 아버지는 딸에 대한 제보임을 기대하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문양의 아버지는 절망하고 맙니다. 한 중년 남성이 돈을 준비해라는 말만 남긴 채 바로 전화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문양의 아버지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이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서울역 인근 공중전화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인 2006년 9월 9일 이번에는 부산에서 문양의 집으로 어떤 남성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이 청소부라고 밝힌 남성은 일을 하다가 쪽지를 발견했는데 아빠 도와주세요. 여기가 완월동이라고 하네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한 뒤 이번에도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완월동은 당시 부산의 대표적인 사창가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문양이 납치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2006년 9월 8일 처음 걸려온 한 중년 남성의 협박 전화를 시작으로 2006년 9월 13일까지 날마다 문양의 집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남성은 금액이나 만날 장소도 알려주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돈을 준비해라는 말만 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는 항상 공중전화를 이용했는데 그 위치가 전국에 퍼져 있어서 경찰의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화를 거는 남성의 목소리가 모두 달라서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금액과 만날 장소도 말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점으로 밀어볼 때 범인이 돈보다는 성범죄가 목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전화를 건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2006년 9월 13일 부산 서구 청민원실 밖에 있는 공중전화로 범인이 협박 전화를 걸어온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근처라면 반드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경찰은
곧바로 부산으로 출동해 주변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공중전화를 비추던 CCTV에서 문양의 집에 협박 전화가 걸려온 시각에 남성 2명이 전화하는 모습을 포착하게 됩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자 한 남성이 노숙인을 시켜 전화를 걸게 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노숙인이 협박 전화를 하는 모습을 공중전화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찍힌 CCTV를 확보한 경찰은 남성의 신원 파악에 나섰는데 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한 얼굴을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복원 등을 통해 남성의 대략적인 이목구비를 파악하고 동종수법 전과자와 성범죄자 등 900명 이상의 인물과 CCTV 속 남성을 한 명 한 명 대조하며 용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CCTV 속 남성과 비슷한 이목구비를 가진 남성 50살 김모 씨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남성의 핸드폰 위치 추적에 들어갔는데 문양의 집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온 시각에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해당 공중전화가 있는 곳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김 씨 검거. 경찰은 실시간 핸드폰 위치를 추적한 결과 2006년 9월 13일 오후 대구 남구 서부 정류장 인근을 배회하고 있던 김 씨를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수길은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다 얼마 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강원도가 고향인 김수길은 1973년 17살의 나이에 강도미수죄로 소년 교도소에 복역한 적이 있으며 1984년 28살 때 성폭행을 동반한 폭행죄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던 김수길은 2000년부터 대구에 정착했는데 2001년 11월 대구 시내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05년 9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에 나선 것입니다. 김수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나는 그 학생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김수길은 결국 내연녀와 싸우고 나서 술김에 성욕을 참지 못해 여고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김수길이 밝힌 사건의 전모는 이러했습니다. 2006년 9월 4일 밤 10시 5분경 김수길은 자신의 티코 승용차를 몰고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모 여자고등학교 옆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인 것처럼 학교 교무실로 전화해 윤리 교사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윤리 교사의 이름을 대며 학생들에게 접근해 납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김수길은 자신의 티코 승용차를 타고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보이는 여학생에게 이 학교 학생이냐? 윤리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같이 가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며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미심쩍은 김수길의 행동에 학생들은 하나같이 김수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날 미수에 그친 납치 시도만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인 2006년 9월 4일 밤 10시 40분경 미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문양이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시장 입구에서 김수길과 마주치게 됩니다. 김수길은 문양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말을 걸었고 문양은 평소 잘 아는 윤리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깜짝 놀라 도와주겠다며 김수길의 차 조수석에 올라타게 됩니다. 문양을 유인하는 데 성공한 김수길은 자신의 차를 몰고 평소 차량 통행이 뜸한 대구 달서구 비상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으슥한 곳에 차를 세운 김수길은 갑자기 문양의 입과 목덜미를 잡아누르며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는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수길은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같은 방법으로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곳이 이곳이어서 나중에 검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다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라 문양의 귀가가 늦어져 경찰 신고가 있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결국 김수길은 문양을 다시 차에 태우고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공중전화부스로 향했고 여기서 문양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집에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문양이 독서실에 들렀다가 새벽 1시까지 집에 가겠다고 말하게 한 뒤 통화를 마친 문양을 자신의 티코 승용차에 태워 달성군 가창면 백년사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칠흑 같은 한밤중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외진 곳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낀 문양은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길은 문양에게 말을 잘 들으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더러운 욕구를 채웠습니다. 이후 김수길은 문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양을 그대로 돌려보낼 경우 자신에 대해 어디까지 기억해서 신고할지 걱정하던 김수길은 대뜸 문양에게 아저씨 차는 흰색 프라이드야. 알겠지? 하고 떠봤는데 문양이 아니요 아저씨 차는 흰색 티코예요 라고 정확하게 답하자 끝내 문양을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김수길은 문양에게 양손을 뒤로 하고 차 조수석에 엎드리도록 하고는 겁에 질린 문양이 살려주는 거죠라고 애원하자 그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결국 문양의 머리를 힘껏 눌러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2006년 9월 5일 밤 12시 40분경 김수길은 문양의 사체를 차에 싣고 약 3km 떨어진 야산 중턱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길은 차에서 내려 문양의 사체를 유기할 만한 곳을 찾다 무덤 옆에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을 발견하고는 이곳에 문양의 사체를 두고 나뭇가지로 덮어 숨겼습니다. 이렇게 불과 몇 시간 만에 여고생 납치와 성폭행, 살인과 유기까지 모두 마친 김수길은 유유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수길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경 김수길은 문양의 시신을 유기한 곳을 다시 찾았는데 그 이유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수길은 자신이 갖고 온 흉기로 문양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가 하면 문양 사체를 상대로 자신의 욕구를 한 차례 더 해소하는 등 악마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구덩이에 문양의 사체를 밀어넣고 흙으로 덮어 안매장했습니다. 김수길은 이후 서울과 부산 등을 돌아다니며 노숙인에게 돈을 주고 문양의 집에 협박 전화를 걸게 하는 등 단순 납치 강도로 위장했습니다. 그렇게 협박 전화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김수길은 그 협박 전화로 인해 결국 꼬리가 밟혀 붙잡히게 됩니다. (2006년 9월 18일) 오전 대구 송현역 인근에서 이뤄진 현장 검증에서는 유족들의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김수길이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여고생을 납치해서 추악한 범행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한 데 대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성폭행은 와 1년 살다 내보내는데 내보내면 또 그런다 아닙니까 그래. 그래 이제 5년에 해가 치겠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가볍게 형을 살고 나가 그 부분에 그래 살고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이 당할 수도 충분히 있었는 건데. 김수길은 끔찍했던 사건 당일을 비교적 담담하게 재현했는데 현장 검증이 한참 진행되던 중 뜬금없이 문양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경찰에게 막걸리 한 병만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이 근처 상점에서 사온 막걸리 한 병을 건네자 김수길은 그 자리에서 막걸리를 한 차례 뿌리며 절을 올리고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저씨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순간 김수길의 얼굴을 쳐다봤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전혀 흐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수길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형사에게 어이 박 형사 담배 하나 줘라고 반말을 하며 뻔뻔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간부는 김수길을 주인 없는 미친개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담당 경찰관은 김수길 사건을 계기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법적으로 좀 미비한 것 같고 사실 반복적인 범죄를 하는 범인에 대해서는 장기형을 (2006년 12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검찰은 김수길에게 강간살인,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체오요, 사체유기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아직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되면서 김수길은 무기징역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범인이 계속해서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거나 이미 죽은 피해자의 음부를 칼로 훼손하고 사체를 오욕하는 행위를 볼 때 이상성욕자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와 교정을 병행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범행을 물리적으로 억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수길이 저지른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해 김수길을 교화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출소 이후 김수길을 감시하는 체계가 똑바로 구축됐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법무부 등 사법당국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특히 길을 묻거나 짐을 같이 들어달라는 등 이른바 도움 요청 수법은 청소년과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처벌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렸던 김수길은 가석방에 희망을 품고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성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김수길이 과연 교도소 안에서는 진정 교화가 되고 있을까요? 똑똑하고 친절했던 문양은 화장된 뒤 8살 때 태어나서 처음 가봤다는 화진포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부디 저 바다 너머에서는 평안하길 바랍니다.